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의학과의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 2시간 동안 Neuro Intervention, Intervention Neuroradiology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좁게는 뇌혈관 질환의 중재적 치료라는 강의 타이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2시간을 통해서 신경중재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하는 기본 개념을 말씀해드리고요. 대표적인 그런 질환에 대해서 중재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그런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앞으로 이런 신경중재 시술을 받은 환자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시술을 받은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을 대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잠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레디올로지, 신경영상의학 들어보셨죠? 여기에 브레인, 헤드 앤 넥, 스파인, 오간을 다루는 영상의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양한 이미지 모달리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라는 건 뭡니까? 컬린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플로로스코피죠. 우리 엔지오그래피 머신, 플로로스코피 투시 장치를 통해서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방사성 불투과 성인 뭔가를 가지고 진단이나 치료적인 그런 중재를 하는 그런 거를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라고 하죠. 이때 사용되는 이미징 툴은 어떤 영상 모달리티이든 리얼타임 이미징이 되면 가능합니다. 영상의학에서는 CT, MRI, 엑스레이, 울트라사운드 이런 걸 쓰지만 내과나 외과에서는 엔도스코피, 라파로스코피 같은 내시경 장치를 사용하죠. 실제 이 플로로스코피에서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찰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냐, 다이렉트하게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emoral region과 radial artery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accessible하고 헤모스타시스도 제일 쉽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길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런 뇌혈관의 중재 시술에 주로 이제 타겟이 되는 그런 리전은 이스케믹 리전, 헤머리직 리전, 그 외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 중재 시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요소를 뽑으라 그러면은 실시간 영상을 하는 플로로스코피, 엑스레이 플로로스코피를 활용하는 엔지오그래피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혈관을 보일 수 있게 하는 컨트라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혈관용 조영제가 사용돼야 될 거고, 그리고 그걸 주입하기 위한 카테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카테터나 이런 걸 통해서 삽입해서 조작을 할 시술적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엔지오그래피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엑스레이 투시 장치가 있어야 되죠. C암이 있고 환자가 누워있는 테이블이 있죠. 엑스레이 소스가 있고 환자를 투과한 다음에 이게 디텍터에서 이제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엑스레이 영상이 나오겠죠. 신경계의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한쪽 면에서만 보는 싱글 플레인 영상으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C암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바이플레인, 양쪽에서 보게 되는 이런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혈관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조영제는 아이오다인 베이스로 된 그런 조영제를 씁니다. 아이오다인도 바리움하고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불투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컬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조영제를 주입하면 이와 같이 보이겠죠? 그 컨트라스트가 떨어집니다. 스컬하고 겹친 부분 이런 데서는 잘 안 보이죠. 이때 스컬, 그러니까 본 덴시티를 서브트랙션을 해내게 되면 이와 같이 조영제가 주입된 영역 깨끗하게 컨트라스트가 높은 그런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브트랙션 엔지오그래피가 필요한 것인데요. 먼저 조영제가 주입되지 않은 영상을 얻어둡니다. 그리고 조영제가 들어간 스컬 엑스레이 영상을 얻은 뒤에 서브트랙션을 해요. 그러면 조영제가 들어간 그 영상 컴포넌트만 남겠죠. 이것만 모아보는 게 디지털 서브트랙션 엔지오그래피가 되겠습니다. 실제
시퀀셜하게 찍어요. 조영제 주입되기 전에 찍고 주입하면서 찍기 시작합니다. Early arterial phase, arterial phase, late arterial phase, capillary staining이 보인 다음에 이제 cortical vein이 보이기 시작하죠. venous phase, and final late venous phase에서는 이와 같이 dural sinus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보이는 영상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cerebral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angiography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시린지 많이 필요하고요. 조영제 뭐 이런 거 필요하고 카테터, 니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상차림은 수술실하고 뭐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만 이 angiography 룸 자체는 일반적인 검사실과 같은 환경이에요. femoral artery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 레디알 아트리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이제 시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을 하는 장면, 뭐 이런 거 지금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중에 가장 기본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드 와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앵글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돌고 싶을 때 이렇게 토크를 좀 여기 돌겠죠. 여기 이제 가이드 와이어라는 게 있고, 이 가이드 와이어를 타고 들어갈 카테터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도관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앞쪽 커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 모양에 따라서 적절한 걸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카테터라는 거는 뭔가를 주입을 하는 도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erebral angiography에 사용되는 카테터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제 angiography를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오른쪽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가 시작되는 위치에 이제 카테터를 놓고 조영제를 주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Early arterial phase, capillary phase, venous phase 이런 영상이고요. vertebral artery 왼쪽 거에서 인젝션을 하면서 lateral view를 찍었어요. 스컬이 보이죠? Early arterial phase, late arterial phase, capillary phase, venous phase, late venous phase.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rotational angiography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 지금 뭔가 로테이션 했죠. 환자는 그대로 있고요. 그 C암이 로테이션을 하면서요. 여러 장의 엑스레이 영상을 얻습니다. 물론 이제 서브트랙션을 하면서요. 처음에 서브트랙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테이션해서 쭉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한번 찍고, 서브트랙션을 하면 각 그 앵글마다 DSA 영상이 나오겠죠. 이거를 요즘 이제 컴퓨테이션 기법이 너무 발달했으니까 이 3D 볼륨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3차원으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차원 혈관 조영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는 아주 작은 애뉴리즘이 안 보이던 것이 로테이셔널 엔지오그래피를 하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이죠. 그래서 3D 엔지오그래피가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같이 공간적으로도 좋지만 매우 복잡한 이런 혈관상을 보이는 병변인 경우에도 디테일한 혈관 병변의 양상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에 혁명적인 영상 기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3D 엔지오그래피였습니다. 지금 방금 본 거는 엔지오그래픽 카테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그 엔지오그래픽 카테터를 femoral artery에서 그냥 삽입하게 되면 옆으로 우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ntroduce라고 하는 카테터가 있고, 그 안으로 긴 카테터를 삽입하는 거죠. introduce 카테터, diagnostic 카테터 뭐 이렇게 부릅니다. diagnostic angiographic 카테터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카테터의 모양과 형태, 어떤 특성 이런 걸 다양하게 함으로써 치료적인 그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카테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까지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카테터, 그다음에 그 안쪽으로 이렇게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삽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카테터, 마이크로 카테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카테터 끝에 우리가 바깥에서 조작하면 뭐 풍선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카테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의 예를 보는 건데요. 이렇게 애뉴리즘을 이제 엠볼리제이션 하려면은 그 안까지 이제 진입을 해서
뭐 넣어준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모양이 혈관 모양 따라 이렇게 우리가 스팀으로 쉐이핑을 함으로써 삽입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겁니다. 가이딩 카테터도 병변에 이제 접근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딩 카테터라는 그런 개념 생각하시고, 자 이제 개별적인 프로시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말씀드릴 시간인데, 그래서 2017년 한 해 동안 989건의 신경중재 시술이 이루어졌는데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물론 혈관 조영술은 지금 제외하고 47% 반수가 ruptured 또는 unruptured aneurysm embolization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것이 acute stroke 환자의 그 recanalization 테라피를 위한 그 메카니컬 트롬백토미 같은 거 이런 거 해준 케이스고, 또 하나는 프라이머리 또는 세컨다리 스트로크 프리벤션으로 그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거나 스텐트를 해주는 그런 시술이 또 11%. 이제 적은 수지만은 투혈성 질환으로서 브레인 AVM이나 듀랄 AVF 엠볼리제이션 9%. 그리고 이제 각종 튜머나 트라우마 관련된 그런 엠볼리제이션 프로시저가 또 한 8%. 비너스 사이드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시술을 하고요. 이제 스파인도 하고 있고 기타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애뉴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죠. 세레브랄 애뉴리즘은 세레브랄 아트리의 포컬한 익스펜션이 있으면 다 애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는 세큘라 베리 애뉴리즘이라고도 하고 아테로스크로틱 애뉴리즘, 다이섹팅 애뉴리즘, 주로 이제 퓨지폼하게 많이 생기죠. 그다음에 마이코틱 애뉴리즘, 인펙션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 생기는 거를 마이코틱 애뉴리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세큘라 베리 애뉴리즘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애뉴리즘이 어느 정도의 인시던스로 생기고 있나? 먼저 그 프리발런스를 한번 보면 서울 아산병원 건강검진 MR 엔지오그램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자료를 한 분석해 본 건데 20대부터 80대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프리밸런스 증가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1에서 1.5%뭐 그 사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주 급격하게 그 프리밸런스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4%, 5%대까지 가는 거죠. 러프하지만 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unruptured cerebral aneurysm의 prevalence가 어떻게 되고 aneurysmal SH 인시던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숫자를 한번 보세요. unruptured의 aneurysm의 일반적인 all population에서의 prevalence를 1 내지 2% 정도로 봅니다. 남자가 한 1%, 여자가 2%이 정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annual rupture rate를 그 하나의 애뉴리즘을 1년 동안 쭉 팔로우 했을 때 럽처 될 확률을 1%로 봅니다. 그러면 서울의 population이 얼마입니까? 1000만 명이죠. 그렇게 따지면 annual 애뉴리즘할 SH 환자의 발생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럼 전체 population 중 반이 남자 반이 여자라고 보면 1000만 명 중 반의 남자는 1%의 인시던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500만 명 annual 500명의 rupture 리스크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자는 1000명. 그래서 한 남녀 다 합치면 한 1500명 per 1000만 명. 이렇게 데이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애뉴리즘의 히스톨로지 주로 브랜칭 사이트에 이렇게 생기고 인터널 일라스틱 라미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층이 애뉴리즘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얇고 미디어도 얇아서 약한 풍선과 같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월의 스테빌리티 인티그리티는 애뉴리즘마다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 애뉴리즘의 내추럴 히스토리가 병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애뉴리즘은 호스트 팩터도 있고 environment 팩터 그리고 트리거링한 그런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제 럽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점점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레브랄 애뉴리즘이 있을 때
레디올로지컬하게 이걸 어떻게 디스크립션 하느냐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뉴리즘을 봤다 이러면은 먼저 요 5가지를 좀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이 애뉴리즘이 생긴 페어런트 아트리가 뭐냐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생겼냐, 그 다음에 애뉴리즘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냐, 이 애뉴리즘이 내기 어떠냐, 넓으냐, 좁으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죠. 지금 3D angiography 있고요. 이게 IC입니다. right side. 그리고 여기 ophthalmic artery고요. 여기 애뉴리즘이 있죠. 이 경우에 이 애뉴리즘을 어떻게 디스크립션 하는가 하는 건데요. 먼저 right ICA에 있습니다. 모동맥, 그죠? 그 애뉴리즘이 기시한 분지혈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ophthalmic artery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right ICA ophthalmic artery origin aneurysm 이렇게 얘기하거나 right ICA aneurysm at the origin of ophthalmic artery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제 그 위치에 생긴 애뉴리즘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사이즈, 이때는 대표적인 maximum dimension의 diameter를 얘기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한 5mm 정도 되죠. About 5mm in diameter. small, round, superiorly directed aneurysm 이렇게 디스크립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SA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몇 개 CT NGO도 보고 뭐 이렇게 봤는데요. 혈관을 볼 수 있는 영상 기술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CT, 초음파, MRI, 엑스레이 이런 거 다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조영제라는 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안에 차 있는 동안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엔지오그래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볼 수 있는 영상 기술은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 본 엑스레이 엔지오그래피, 다시 말해서 DSA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CT로 할 수 있는 CT 엔지오그래피, MR 엔지오그래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가 가장 좋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장점하고 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애뉴리즘의 트리트먼트 옵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일단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것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한다 그러면 2가지 팩터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세이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두 번째는 efficacy인데요. 롱텀하게 얼마나 이게 또 efficacy가 잘 유지돼요. 다시 말해서 재발 안 하고 그대로 잘 isolation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procedural adverse event가 어떠냐, 그리고 애뉴리즘의 durability, 리커 없이 잘 유지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애뉴리즘 치료는 마이크로서지컬 클리핑 이렇게 하는 거죠. 클립을 이용해서. 이때는 이제 크라니오토미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엔도베스큘러 코일링, 이렇게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코일 엠볼리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걸 컴바인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고, 또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트리트먼트 옵션의 대표적인 경우인 엠볼리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증례를 한번 보시면은 61세 여자가 sudden severe headache를 주소로 받고 헌터헤스 그레이드 2의 임상 양상을 보였고, CT를 바로 시행했더니 베이잘 시스템, 특히 오른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렇게 별 모양으로 헤모리지가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애뉴리즈말 SAH에 의한 베이잘 시스템의 헤모리지의 소견이죠. CT 엔지오그래피를 응급실에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했더니 2개의 애뉴리즘이 나왔어요. 하나는 right ICA 뒤쪽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레프트 파라클리노이드 ICA 애뉴리즘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아까 CT에서 오른쪽에 헤모리지가 더 도미넌트한 것으로 봐서는 오른쪽에 럽처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크기도 더 크고 모양도 굉장히 레귤러하죠. 그래서 바로 엔지오그래피를 합니다. DSA 했더니 ICA 애뉴리즘이고 라이트,
그 다음에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가 기시하는 쪽에 생기는 애뉴리즘이에요. posterior direction하고 매우 elongation 되어 있는 irregular 마진의 애뉴리즘입니다. 크기는 한 7mm 정도 장경으로 되고요. 3D angiogram 했더니 이와 같이 보입니다. 이쪽에서 right ICA에서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애뉴리즘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나가는 게 보이죠? 코일을 이용한 디터치어블 코일을 이용한 엠볼리제이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캐스터를 애뉴리즘 안까지 집어넣고 코일을 넣는 거죠. 마이크로캐스터 삽입된 상태에서 코일 하나가 들어갔고요. 2개 넣고 3개 넣고 넣었더니 이제 안쪽에 이렇게 컨트라스트 미디어가 스태그네이션이 되는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넣어서 완전히 막았고요. 이와 같이 막았습니다. 애뉴리즘이 더 이상 안 차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 re-endothelialization이 돼서 완전히 circulation에서 이 애뉴리즘이 isolation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게 embolization 방법입니다. 팔로우업으로 찍었더니 이렇게 메탈 아티팩트를 보이며 코일 embolization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디터치어블 코일이라는 거 처음 보셨는데요. 스프링 모양으로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딜리버리를 위한 푸셔 와이어라는 게 있는데 그거와 코일 사이에 디터치어블한 뭔가 조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코일이 혈관 안에서 아니면 병변 안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삽입되었다고 생각되면 바깥에서 이제 조작을 해서 여기를 디태치하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렇게 리트리브 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retrievable detachable coil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 없이는 애뉴리즘 엠볼리제이션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디터치 메커니즘도 또 다양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메커니즘 이런 건 아실 필요가 없고 디태치 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삽입될 때까지 재조정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빼고 다른 사이즈도 필요하면 넣고 뭐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색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가진 디바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일 색전술의 아주 그 스탠다드한 방법을 한 케이스 보셨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베리에이션이 저렇게도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63세 남자가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origin aneurysm 크기는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양이 irregular하죠. 그래서 치료하기로 결정을 하고 엠볼리제이션을 시작합니다.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코일 패킹 하는데 자꾸 튀어나옵니다. 이 코일이. 그래서 여기다가 스탠트를 하나 넣고 이렇게 엠볼리제이션을 해서 안전하게 코일이 튀어나오지 않게 모동맥을 보호하면서 엠볼리제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이 스키마를 보면 이렇습니다. 넥이 굉장히 넓은 애뉴리즘. 우리가 와이드 넥 애뉴리즘이라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일만 가지고 하면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튀어나오면 모혈관이 막힐 수가 있으니까 튀어나오지 않게 아주 부드러운 셀프 익스펜딩 스탠트를 미리 설치하고 이제 코일을 패킹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스탠트가 개발되어서 잘 사용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러한 그 와이드넥 애뉴리즘인 경우에 스탠트를 그냥 넣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더 팬시한 모양으로 시술을 보조를 할 수 있는 기구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노베이션하고 중재 시술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상상하는 것이 지금은 가능한 세상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때묻지 않은 아이디어 이런 걸로 새로 접하게 되는 질환을 이와 같이 이노베티브한 방법으로 치료해 볼 수 있는 거를 데이드리밍으로 끝나도 좋습니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와 같이 애뉴리즘 안을 뭔가로 채워서 치료하는 것 말고 좀 더 완전히 다른 측면의 치료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플로우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무런 기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애뉴리즘이 있을 때 이 플로우 패턴이 이렇다면
여기에다가 스텐트를 삽입하게 되면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지만 점차 플로우가 모디피케이션이 되면서 트롬보시스를 유발하고 종국에는 이와 같이 막히고 여기에 리엔도텔리알리제이션이 되면 애뉴리즘이 서큘레이션에서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플로우 모디피케이션, 플로우 다이버전 이런 컨셉이 제시되었습니다. 플로우 다이버터, 플로우 다이버전 뭐 이런 term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바이스가 개발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아주 파인한 마치 스타킹 같죠? 그렇지만 메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포어들이 있어서 perfusion은 일어나지만 점차 slow flow를 유발하고 트롬보시스가 유발돼서 막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브랜치 같은 게 있으면 거기는 계속 서큘레이션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 개념이 벌써 프루브 됐고 임상적으로도 큰 애뉴리즘과 목이 넓은 애뉴리즘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57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카버너스 ICA의 애뉴리즘입니다. 3D 엔지오그램에서 굉장히 목이 넓은 큰 애뉴리즘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플로우 다이버터라고 하는 거를 지금 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났더니 여기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애뉴리즘 안에 조영제가 스태그네이션이 있는 겁니다. 플로우 모디피케이션이 상당히 빨리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1년 뒤에 봤더니 디바이스는 있고 완전히 막혀 있어요. 1년 더 있다가 봤더니 주변에 애뉴리즘이 있던 것 자체가 트롬보스 됐던 것도 완전히 컬랩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접근 방식의 치료법도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코일색전술, 혈류전환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제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먼저 정례를 보시죠. 어떤 환자가 시저를 주스러 왔습니다. 27세 여자 환자고 처음 하는 시저였다고 그럽니다. Left frontal lobe에 이렇게 high signal lesion이 있으면서 그 안에 약간의 lobulation이 있는 dark signal intensity lesion이 있습니다. 튜블라한, 커비리니어한 그런 스트럭처죠. 이런 경우는 혈관을 시사하는 거고 이 MRE 영상만 봐도 베스큘라 마스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시사한다고 볼 수 있고 가능성이 높은 진단은 브레인 AVM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엔지오그래피를 합니다. Left ICA 엔지오그래피 했더니 ACA, MCA 보이고요. 이와 같이 베스큘라 마스가 irregular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애뉴리즈말 리전이 있죠. 아마도 이 애뉴리즈말 리전이 최근에 생기고 주변에 이디마가 생긴 아주 지금 하이 리스크 리전인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페인트하게 뭐가 보입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비너스 스트럭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아트리가 베인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아트리오 비너스 말포메이션이고 지금 뭔가 애뉴리즈말 리전이 같이 동반되어서 임펜딩 럽처의 상태에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그런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비너스 페이즈가 아닌데도 굉장히 댄스하게 드레이닝 베인이 이렇게 보이는 병변이죠. 그 다음에 또 케이스 한번 보죠. Sudden severe headache 있다가 시저를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21세 여자 환자였고 평소에는 건강했고 갑자기 severe headache, nausea, vomiting이 있었고 generalized tonic-clonic 타입의 시저를 해가지고 CT를 찍었더니 right parietal subcortical large ICH가 보이고 이것이 IVH로 extension 되는 그런 양상이며 midline shift가 있는 상태로서 상당히 시리어스한 그런 상태죠. 이럴 때 이제 진단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CT 엔지오그래피입니다. CT 엔지오그래피를 해서 혈관 안에 조영제를 채우면 이와 같이 바스큘라 마스도 보이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마스와 관련돼서 뭔가 헤머리지가 생겼구나. 럽처드 AVM이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파인딩입니다. CT 엔지오그래피를 그 미드라인만 쫙 잘라가지고 볼륨 렌더링이라는 방법으로 보니까 굵어진 ACA가 있고 이거에 의해서 바스큘라 마스가 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엔지오그래피죠. enlarged 된 ACA가 보이고 뭔가 서툴하게 차면서
지금 아트리얼 페이즈가 막 시작됐는데 바스큘라 매스가 보이죠? 이런 조그마한 애니비전 같은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드레이닝 베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베인이 보이면 안 되죠. 정상적인 브레인을 보면 아트리얼 페이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션트가 일어납니다. 아, 이게 길쭉하게 생긴 브레인 AVM이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파인딩이고, 캐필라리 페이즈에 이제 베인이 보여야 되는데 이 병변은 이미 쭉 베인 다 빠져나가 버렸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브레인 AVM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신 겁니다. 하나는 unrupture, 하나는 rupture. unrupture도 impending rupture 상태라 그랬죠. 그런 게 없는 상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인시덴탈하게. 아니면 뭐 chronic intermittent headache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brain AVM이 있으면 이 그 피더가 low pressure in shunt가 있는 쪽으로 쭉쭉 빠져나가니까 주변 브레인에 그런 스틸 페노멘에 의한 뉴럴로직 심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게 시저로 나타날 수도 있고 포컬 뉴럴로직 데피시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브레인 AVM이고요. 브레인 AVM은 이 스키마 하나만 잘 이해하면 다 이해한 겁니다.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나이두스가 있습니다. 캐필라리 네트워크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마크로한 바스큘라 커넥션이 생겨가지고 아트리얼 블라드가 비너스 사이드로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거는 아트리얼라이즈드 블라드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트리가 아니고, 그게 나이두스에 해당되는 그 어브노멀한 혈관 덩어리 형성된 거, 그거를 나이두스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거와 연결된 아트리얼 사이드를 피더, 그거와 연결된 비너스 사이드를 드레이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트리얼 피딩 피더, 나이두스, 드레이닝 베인,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AVM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사진 하나 더 보시죠. 이 left frontal cortical large AVM이 있는 환자입니다. 아트리얼 페이즈에 이미 이런 스테이닝이 보이기 시작하고 라테럴 뷰에서 보면 심하게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죠. 이렇게 바스큘라 매스를 형성하고 큰 매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드레이닝 베인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나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브레인 AV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브레인 AVM은 여러 가지 그림으로 뭐 그려서 이해시켜 드릴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나이두스가 있고, 이 나이두스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아트리얼 피더가 있고, 이 나이두스가 빠져나가는 드레이닝 베인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런 어브노멀한 션트가 포컬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브레인 파렌키마도 이런 리액티브한 체인지들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엔지오그래픽 파인딩을 만들게 돼요. 어쨌든 우리는 단순화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AVM은 나이두스가 있고 아트리얼 피더가 있고 드레이닝 베인이 있다. 그 세 개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AVM의 치료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보는 거죠. 메디컬 매니지먼트. 아직까지 스페시픽하게 브레인 AVM 치료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컨저버티브한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메디컬 매니지먼트 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저리로 리섹션 하는 거, 엑시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엔도베스큘라 엠볼리제이션, AVM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색전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감마 나이프 라디오 서저리인데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작은 거는 뭐 어떤 걸 해도 잘 반응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한 직경, 나이두스 직경이 3cm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때는 멀티 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라 해가지고 이제 컴바인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나이두스를 엠볼리제이션으로 좀 줄이면 거기다가 남은 데를 감마 나이프 라디오 서지를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엠볼리제이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는 아까 앞에서 사진을 봤죠. 그 ruptured right parietal cortical brain AVM입니다. 그래서 색전술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딩 카테터 배웠죠? 해가지고 그 안으로 또 작은 카테터 하나 더 넣고 그 안으로 해서 이제
아주 작은 미세도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 병변까지 들어간 다음에 지금 보입니까? 여기서 엠볼리제이션 실시합니다. Liquid Embolic Material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엠볼리제이션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라디오 오펙한 그런 머티리얼이 들어가고 있죠. 이게 그 나이도스를 지금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엠볼리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막을 때까지 계속 주입을 하는 겁니다. Liquid Embolic Material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마이크로 카테터 같은 아주 가느다란 그런 튜브를 통해서도 주입 시에 액체상으로 되어 있어서 주입이 가능하고 이게 혈관 안에 혈액하고 만나면 이게 solidify 또는 precipitation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은 polymerization이 된다든지 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liquid embolic material이 상당히 AVM 치료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런 건 이제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가 이겁니다. 그 아까 그 AVM 나이두스 모양 봤죠? 그 안에 엠볼릭 머티리얼, 리퀴드 엠볼릭 머티리얼을 주입해 가지고 이제 막은 거고 그게 엑스레이에 보이라고 주입하는 동안 이렇게 라디오 오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엔주를 했더니 이제 션트가 없어졌죠. 그래서 AVM이 치료가 됐구나. 이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사용하는 리퀴드 엠볼릭 머티리얼은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히스타크릴이라 그래가지고 조직 접착제 있죠. 이런 거를 쓰기도 하고 이제 아주 데디케이티드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잠깐 언급할 질병은 뇌경막 동정맥류라는 것인데요. Dural Arteriovenous Fistula라는 병인데 이거는 브레인 AVM을 얘기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질환이 되겠는데 상당히 유니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놔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dural arteriovenous fistula라는 병은 dural sinus의 dural side로 vascular fistula가 형성되는 그런 병인데요.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은 lateral sinus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nsverse sinus와 sigmoid sinus가 만나는 쪽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카버너스 사이너스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외에 dural sinus 여기저기 그리고 스컬 베이스나 이런 쪽에 어디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데 트라우마나 프레비어스 dural sinus thrombosis,나 호르몬이나 아니면은 뭐 다이아베틱 같은 그런 하이퍼안지오제닉한 그런 시츄에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원인으로 제시하는데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 컨셉추얼한 스키마를 한번 보면 이게 아까 제가 그 라테럴 사이너스라 그랬죠. 슈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 토큘라, 트랜스버스 사이너스, 시그모이드 사이너스 해서 인터널 주글라 베인으로 이렇게 드레인되는 그 부위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옥시피탈 아트리가 여러분들 귀 뒤에 이렇게 퍽퍽 뛰는 펄세이션을 느낄 수 있는 그 혈관 있죠. 요게 이제 두피 특히 이 뒤쪽을 서플라이하는 스칼프 아트리인데 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듀랄 사이너스를 형성하고 있는 듀라에 이렇게 피스툴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트리얼 플로우가 다이렉트하게 듀랄 사이너스에서 드레이닝 베인으로 연결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이게 비너스 사이드도 아트리얼라이즈드 하이 플로우 스테이트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티멀 하이퍼플라지아 생기면서 비너스 사이드에 스테노시스가 와요. 그러면 갈 데가 없죠. 그 듀랄 사이너스가 역류가 된다든지 더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작은 코르티칼 베인 쪽으로 이렇게 역류가 되면 정상적으로 코르티칼 베인이 자기 펑션이 있는데 그걸 못 하게 되죠. 거기에 비너스 이데마가 오고 컨제스천에 의한 이데마가 오고 비너스 인팍션이 오고 심지어는 이제 터지면서 블리딩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듀랄에 저런 병도 생기는구나 이 정도는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ural AVF라는 것은 brain AVM하고 비슷한데 acquired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증례를 한번 보시면 43세 여자 환자가 sudden severe한 헤데익으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히스토리를 봤더니 deep vein thrombosis의 히스토리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자매가 다 안티스롬빈 3 deficiency가 있는 환자였고 이번에는 이제 sudden severe headache하고 conversion이 있어가지고 와서 CT를 찍었는데 이쪽 좀 temporal lobe 쪽, right 쪽에 조금 이상해 보이고
여기 보면 ambient system에 이렇게 SAH가 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여기 cortical low density도 있어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고 venous congestion에 의한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했는데 DWI 하이 시그널이 있고 포칼하게 헤머리지도 있고 이데마가 심하게 있어요. 아, 요거 venous congestion에 의한 venous 인팍션이 있고 약간 이제 헤머리지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테리알 사이드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CT 베노그램을 찍어갖고 이 뒤쪽에서 본 겁니다. 좌우가 이제 바뀌어서 나왔겠죠. 터큘라인데 이 왼쪽 라테랄 사이너스는 굉장히 좋은데 오른쪽 라테랄 사이너스가 안 보입니다. 아, 이게 라테랄 사이너스 트롬보시스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엔지오그래피를 실시를 했는데 right ICA 인젝션을 해서 venous phase를 쭉 관찰을 하니까 venous congestion이 있죠. 그러면서 left lateral sinus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right lateral sinus는 완전히 안 보입니다. 아, dural sinus thrombosis가 맞구나. 이렇게 보고 들어가서 너무 익스텐시브하고 환자가 증상이 심했기 때문에 바로 트롬백토미를 실시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큰 카테터 넣고 트롬백토미를 하는데 그 안에 필링 디펙터들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글라 베인 시작하는 데까지 스텐트 플레이스먼트를 쭉 해요. 쭉 해서 완전히 열어줬죠. 그래서 환자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한 달째 외래에서 이제 팔로우업으로 CT 베노그램 했더니 막혀있던 right lateral sinus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래주얼하게 vascular tinnitus가 있대요. 그래서 이명이죠. 이렇게 슉 하는 거. 가끔씩은 이제 약간의 그런 톤이 바뀌기는 하는데 잠을 설칠 정도로 이제 그런 소견이 있다 그래서 아, 이거 뭔가 피스툴라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엔지오그래피를 합니다. right ICAgram 했더니 right lateral sinus가 잘 안 보입니다. 마치 그 처음에 dural sinus 막혀서 봤을 때랑 비슷한데 컨제스션은 없죠. ECA 엔지오그래피를 했는데 칼프의 혈관과 듀랄 그 메닌지얼 아트리 뭐 이런 정도만 나와야 되는데 뭔가 이게 좀 이상합니다. 비너스 페이즈에 보여야 할 듀랄 사이너스들이 아트리얼 페이즈에 바로 보입니다. 아, 피슬라가 있구나, 션트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3D 엔지오그래피를 했더니 모든 이런 ECA의 듀랄 브랜치가 여기 한 군데로 이렇게 컨버지 되면서 션트를 쫙 형성합니다. 아, 이게 acquired dural arteriovenous fistula를 목격을 한 케이스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transarterial embolization을 해서 그 fistula를 막아줘서 치료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ischemic stroke management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례부터 보죠. 80세 남자 환자가 갑작스러운 랩사이드 위크니스 소견 보였습니다. 아침 8시에 바로 증상 발생하자마자 발견돼가 2시간 37분 만에 병원을 오십니다. 스트로크 스코어 측정했더니 10점 나왔고요. CT를 했더니 아직 헤모리지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메이저 인팍션에 의한 로우 덴시티는 안 보이고 굉장히 early stage라는 얘기죠. 여기 MCA, right MCA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hyperdense MCA 사인, 클랏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저기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MR 이미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IVTPA 줬고요. DWI 봤더니 MCA 테리토리 일부에 이렇게 하이 시그널 보이고 perfusion 스타디를 했더니 이렇게 웨지 쉐입의 MCA 테리토리의 perfusion이 감소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MR 엔지오그램에서는 aortic arch, brachiocephalic trunk, left CCA, subclavian artery 이렇게 보이는데 left CCA가 ICA, MCA, ACA 차는 게 잘 보이죠. vertebral basilar system도 괜찮죠. 근데 right 보면 CCA 쪽은 괜찮는데 여기 ICA 있어야 하는데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distal IC 쪽이 나오면서 MCA가 distal 쪽에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right proximal ICA도 막히고 탄뎀으로 또 MCA도 막힌 상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ICA 스테노시스가 1차적으로 있다가 이게 뭔가 complicated 그래서 디노브 트롬보시스가 생기고 일부는 이제 엠볼리즘이 되고 이런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엔지오그래피로 확인을 했더니 left ICA 프록시말 쪽에 약간 플라그가 있지만
좋고요. right는 lateral view에서 보면 여기가 right ICA가 시작되는 부위인데 이렇게 irregular하게 딱 막혀 있고 위가 안 보입니다. 전부 ECA만 보입니다. 거기를 지나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MCA가 더 이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가 지금 엠볼릭 오클루전이 있고 밑에도 막혀 있고 이렇다는 걸 확인을 하고 아래쪽에 엔지오플라스티 해주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 스탠트 리버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 이제 설치를 해서 보니까 안에 multiple filling defect가 있으면서 클래스에 의해 막혀 있는 것이 확인돼 가지고 이렇게 뭔가 들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스탠트처럼 생겼는데 디터치는 하지 않고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래시 있는데 스탠트 설치를 했다가 끄집어내는 건데, 그래서 스탠트 클랫 리트리버라 그래가지고 스탠트 리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하나 기억합시다. 스탠트 리버. 이와 같이 다양한 그런 스탠트 리버가 있고, 그래서 이 환자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환자가 의식은 있기 때문에 지금 세데이션이 약간 되어 있긴 한데 트롬벡토미를 합니다. 끄집어내죠. 쭉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지금 움직이는데 이유는 이게 통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MCA 같이 이렇게 인트라듀랄 아트리가 페인 센스는 없는데 이 스컬 베이스 쪽에 듀랄 페인 센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제거된 스탠트 리버를 꺼내서 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많은 클래시 이렇게 묻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달려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MCA를 다 열어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메카니컬 트롬벡토미 과정을 보셨어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또 하나는 그래서 혈점 흡입술 하는 겁니다. 78세 여자고 right MCA embolic occlusion입니다. 카디오 엠볼리즘인데 막혀서 여기에 지금 MCA 있어야 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ICA 쭉 올라와가지고 ACA는 가는데 MCA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가는데 안 보여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여기 뭔가 지금 흡입하는 거 보입니까? 요거 여기 카테타로 그 길을 흡입을 해내고 있습니다. 흡입해서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개통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기계적인 혈전 제거술 방법이 너무 잘 발달되어서 좋은 세상이 왔는데, 문제는 모든 acute ischemic stroke 환자가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뇌혈관이 막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ischemic damage가 시작되겠죠. 근데 그 ischemic damage가 바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ischemic penumbra 상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viability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환자마다 병변마다 그 위치마다 상당히 그 개인 차이, 위치 차이, 혈관 차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간이 꽤 지나도 데미지가 심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뭐 1시간 만에 그 오클루전 된 테리토리, 예를 들면 MCA 오클루전이라든지 이러면 MCA 테리토리 전체가 다 인팍션이 확 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리카널리제이션 시켜줘도 별로 살비지 시켜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카널리제이션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거고, 오히려 이스케믹 인주리가 있는데 리퍼퓨전을 확 시켜주면 리퍼퓨전 인주리나 헤머리직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쉽게 돼서 도로 더 환자에게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징을 해서 지금 이 환자의 이스케믹 프렘브라 상태가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위치에 얼마나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심지어는 요즘은 뭐 16시간, 24시간 뭐 이렇게 경과했을 때도 상당 부분 우리가 살베지 시켜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셀렉션하는 이미징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59세 남자 환자가 서든한 에이파지아로 왔습니다. 이니셜 스트로크 스코어는 8점이고요. CT를 이미 이제 8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찍기는 했는데 CT상 헤머리지는 없어요. MRI를 바로 했는데 다행히 8시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팍 볼륨은 굉장히 작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인팍이 와 있죠. 근데 여기 지금 클래시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perfusion 스터디를 했더니 left MCA 테리토리에 인팍이 있고 미스매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MR 엔지오 했더니 여기 MCA branch vessel occlusion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엔지오그램 했더니 이와 같이 feeling defect가 left MCA distal M1 쪽에 있는데 superior division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서 여기 thrombectomy 합니다. aspiration thrombectomy 해가지고 끄집어냈더니 약간 인팍이 생기기는 했지만 상당히 살베지 되어서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시술을 거의 10시간, 11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성공적으로 열어준 케이스가 되겠는데 일반적으로는 환자의 그 symptom onset로부터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를 therapeutic time window로 봐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24시간까지 트리트먼트 타임 윈도우를 익스펜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무조건 뭐 지금 익스펜션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그 인팍 볼륨이 크지 않고 미스매치가 있고 미스매치라는 건 페num브라 얘기하는 거죠. 페num브라가 존재하고 인팍 코어가 작고 이러면은 치료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세컨더리 프리벤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동맥이나 무게각 내 동맥, 인트라크라니얼 아트리의 스테노시스나 카로티드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이게 원인이 돼서 스트로크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데 물론 메디케이션하고 이제 리스크 팩터 컨트롤하고 다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계적으로 좁아져 있는 거를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그 플라크 자체가 언스테이블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론 엔지오플라스티를 해준다든지 스탠팅을 해줘서 그 플라크를 스테이블하게 해주고 좁아진 거를 넓혀줌으로써 플로우를 개선함으로써 스트로크가 생길 수 있는 거를 막아준다, 이제 예방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브레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는 뭐 일반적인 블루하고 비슷한데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그래서 토처스나 인트라크라니얼 아트리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스텐트도 코로나리 스텐트나 이런 데서 쓰는 것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스스로 이렇게 셀프 익스펜딩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스텐트를 쓰게 됩니다. 예를 보시죠. 58세 남자 환자가 right side weakness를 주소로 해서 처음에 왔는데 left hemisphere에 이렇게 보드 존을 따라서 DWI 영상에서 하이 시그널 보이죠? 플레어 시그널 체인지가 있고 perfusion defect가 이렇게 보드 존을 따라서 조금 있습니다.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엔지오그래피를 해보니까 left MCA 트렁크 쪽에 이렇게 eccentric한 스테노시스가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좁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디케이션을 하면서 팔로우업을 하기로 하고 1년 팔로우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진행된 것 같습니다. 2년째 될 때 다시 증상이 재발을 했어요. 봤더니 과거에 그 인팍션이 왔던 부위가 이제 크로닉 인팍션의 형태로 변하고 있고 새로 생긴 인팍션은 없었습니다만은 perfusion defect가 MCA 테리토리 전체로 조금씩 진행되는 양상이죠. 그래서 MR 엔지오그래피를 했더니 TOF MRA에서는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이고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MRA에서는 매우 심한 협착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이어 레졸루션 MR 이미지로 봤더니 플라크가 보이죠. 여기 플라크 인핸스먼트가 되는 아테로스크로틱 체인지로 판단되고 메디케이션을 함에도 증상이 재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오플라스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좁아졌죠. 여기 지금 이렇게 풍선 카테터를 사용해서 넓히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스탠트 플레이스먼트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어줘서 좋아졌다. 뭐 이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77세 남자고 그럴 때 자꾸 왼쪽으로 몸이 쏠린다 이런 주소로 해서 온 분인데 right hemisphere 쪽에 이렇게 작은 병변들이 스캐트되어 있는 양상이고요. MR 엔지오그래피 했더니 right proximal ICA가 좁아져 있으면서 ICA 전체의 페이턴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엔지오그래피를 했더니 굉장히 좁죠. 그래서 디지털 플로우가 감소되어 있을 정도의 그런 심한 프록시멀 ICA 스테노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앞에 인트라크라니얼 스테노시스 때도 그렇지만 이 경우는 플라크 볼륨이 현저히 많고 엔지오플라스티를 해주게 되면 프래그멘테이션이 되면서 인트라크라니얼로 엠볼리즘이 일어나게 되면 증상이
어떤 경우라도 유정상 병변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저를 하는 동안 플로우를 차단을 하거나 디스탈 쪽에 필터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플라크 프래그멘테이션 되거나 이래가지고 날아갔을 때 그걸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텍션 방법을 씁니다. 그 지금 프로텍션을 한 상태에서 balloon angioplasty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텐트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이렇게 됐고요. 이때 사용한 게 balloon이 달린 가이딩 카테터인데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플로우 어레스트 시킨 상태에서 프로시저를 다 하고 아스피레이션을 쭉 해내 보면 이렇게 플라크 자체가 프래그멘테이션 되거나 리피드 리치 코어가 인주리를 받으면서 터진 것들이 이렇게 아스피레이션 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브레인 프로텍션 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내용을 커버했고요. 이와 같이 다양한 신경중재 시술을 시행하는 것을 봤는데 두 가지 팩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스텐트나 인트라크라니얼 베슬이나 카로티드 아트리 이런 곳에 뭔가 디바이스가 남아 있으면 이게 트롬보제닉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티플레이틀 메디케이션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텐트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2-3개월 동안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트리트먼트를 해요.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 그래서 뭔가 침습적인 프로시저가 필요한 환자인데 최근에 신경중재 시술을 받은 히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정확히 언제 받았는지 봐서 최소한 2-3개월은 항혈소판제를 끊지 않도록 하는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거를 상식으로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일 매스가 있거나 스텐트가 있거나 이러면 이게 CT나 MRI하고 세이프티는 보장이 되는데 이미지를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T 같으면 이 댄스한 메탈 아티팩트가 나타나서 문제가 된다든지 MRI 같으면은 이게 이제 메탈이니까 그것 때문에 자장에 영향을 줘서 이미지가 좀 잘 안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미지 기법을 컨설팅을 해서 최적화해서 영상을 얻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제 쭉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신경중재, 뉴로 인터벤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강의를 듣기 전과 후에 조금의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첫째, 여전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상당히 제가 이제 서운하죠. 두 번째, 지속적인 신규 기기의 개발과 도입으로 피곤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 세 번째, 다양한 영상 기법과 뇌질환의 영상 소견이 뒷받침되면 더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네 번째, 색전술, 재개통술이 근간이 되고 있는데 세포 및 분자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가미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조금 단순히 기계적인 치료가 아니라 셀룰라 앤 모리큘라한 그런 레벨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융복합 의료기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 다섯 번째, 채소 침습 치료의 한 분야로서 뇌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적극적 치료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렇죠? 예, 이상과 같이 해서 강의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